안녕하세요. 고전음악 오디세이 이정석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뉴욕 지역에는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구촌 전체가 다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은 이제 정점을 찍어서 이제 내려올 거라는 이제 그런 소식은 있고요. 그래도 이제 특별히 좀 몸조심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문 기사에서 좀 읽어봤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니까 지구는 점점 좀 더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하기야 뭐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차도 훨씬 덜 다니고 그 다음에 공장도 가동이 덜 되고 그러니까 공해는 확실히 좋겠죠. 공해가 이제 없어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제 우스운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한테는 사람이 바이러스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자체가 생물과 같은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심기어면 스스로 몸부림을 친다네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도 혹시 이제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몸 조심 또 하시고 또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흐의 평균율 곡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율과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평균율 얘기할 때 순정률과 평균율이 있다. 그래서 이 순정률을 만든 사람은 피타고라스다. 근데 이제 순정률은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달라서 그걸 이제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 평균율,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똑같이 만든 게 평균율이다. 그리고 이제 그 평균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쓴 곡이 이제 바흐의 평균율 곡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평균율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스케일이 이제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이 있었고 그 메이저 스케일의 12개, 마이너 스케일이 12개에서 우리는 지금 총 24개의 스케일을 쓰고 있다. 예, 잘 기억을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를 들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율 곡집의 이제 제목이 이렇죠. The Well-Tempered Clavier.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번역을 하면 잘 조율된 건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비어는 이제 건반 악기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반악기라고 하면은 이제 합시코드하고 그 다음에 클라비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합시코드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이제 사진 지정하는데 피아노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줄을 이게 뜯어서 이렇게 갈퀴 같은 걸로 이렇게 뜯어서 나는 이제 그런 악기고요. 이제 클라비코드라는 거는 이제 줄을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아노에 가까운 거는 이제 클라비코드인데 이제 겉모습은 합시코드가 더 가깝죠.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두 악기를 피아노의 이제 전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클리비어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건반 악기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곧 합시코드랑 클라비코드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평균율 곡집 1권의 1번과 2번 글렌 굴드가 연주를 한 거를 이제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보셨지요. 이 곡은 사실 이게 그냥 그 길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약간 연습곡 같은 곡으로 쓴 거 아닐까. 혹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쓴 곡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권만 해도 그걸 다 연주하려고 하면은 한 거진 2시간, 2권도 거진 2시간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다 하려면 아마 거의 4시간이 넘어가는 이렇게 긴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흐도 그 1권의 그 겉표지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제 막 음악을 공부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썼으며 이미 건반 악기 음악의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도 고결한 정신적 위안이 되도록 작곡했다. 이제 이런 말을 써는 걸로 봐서도 이제 바흐도 이게 이제 좀 연습곡 같이 쓴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연주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음반으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습곡이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또 연주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흐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바흐는 사실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뭐 자기 시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지도 않고요. 집하고 교회. 그래서 이제 바흐는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제 그 교회의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바흐의 교회 칸타타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는 또 아마도 이제 또 그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0명을 낳아서 이제 많이 이제 죽기도 했지만 10명의 정도의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과 자녀들을 위한 또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도 그런 이제 제자들과 자녀들을 위한 그런 곡이 아닐까, 뭐 연주나 그렇잖아요 연습곡을 위한 그런 곡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주자나 그 작곡자들, 그 음악가들이 또 이 곡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 이제 브람스 바그너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한스 폰 빌로우라는 그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이제 베를린 필의 초대 상임 지휘자인데요. 이 지휘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바흐의 그 평균율 곡집을 이제 피아노의 구약성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신약성서는 뭐냐 하면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까지를 이제 신약성서라고 하고 이제 이 곡을 구약성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피아노 음악에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 곡이냐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쇼팽 같은 경우에 이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하는 이제 쇼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주 전에 이 그 바흐의 이그 평균율 곡집을 이렇게 막 침으로써 치고선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안정도 얻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활동하던 클라우디 아라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모든 연습을 다 이 평균율 곡집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조를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가 2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만 있다면 2조에서 2조로 다른 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피아노의 테크닉을 길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이 굉장히 아주 그 피아노의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데 아주 그냥 중요한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작곡자들 중에 이제 쇼팽이 이제 프렐루드 곡집이라는 거를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 그 구성 자체가 바흐랑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24곡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뷔시의 전주곡집이란 곡도 역시 이제 이 24곡을 써서 각 조마다 한 곡씩 쓴 거죠. 24곡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장조 12개, 단조 12개에서 이제 24개다. 그래서 이제 바흐가 쓴 그런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쇼팽과 드뷔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작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곡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3요소 얘기도 했죠. 멜로디, 리듬, 하모니.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의 멜로디는 어떠냐? 길다. 리듬은 일정하다. 이제 하모니는 이제 그 펑셔널 하모니, 기능화성이라는 걸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베이스 콘티뉴라는 것도 얘기를 했죠. 합시코드와 첼로가 같이 연주를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프로비제이션,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다 장식을 붙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해서, 음악에는 이제 텍스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처가 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처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지나갑니다. 텍스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옷감으로 치면 이제 이런 무늬를 말하는 거죠. 어떤 그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늬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악에도 이제 텍스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이제 어떤 무늬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작곡이 됐냐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은 이제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모닉 스타일, 그 이제 화성법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대위법적 스타일, 그래서 카운터 포인터, 그렇지 않으면 컨트라풍탈이라고 그래요. 컨트라풍탈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화성법적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화성법이라는 것을 그때 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뭐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듣는 많은 음악들이 사실은 이제 화성법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작곡이 된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찬송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이제 4성부로 주로 나뉘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뉘는데 주로 이제 멜로디가 어디가 있죠? 주로 멜로디가 이제 소프라노에 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테너에 가 있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성부에서 하나의 멜로디를 할 때 이 다른 세 성부만에 소프라노에서 멜로디를 하면 알토, 테너, 베이스는 어떻게 하죠? 이 소프라노를 이렇게 도와주죠. 서포트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로디가 하나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모닉 스타일, 화성법적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입법적 스타일, 카운터 포인트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멜로디가 이제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멜로디가 각 성부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에서 나왔다, 알토에서 나왔다, 테너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멜로디가 겹쳐지면서 멜로디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세 개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걸 갖다가 대입법적 스타일, 카운터 포인트 스타일, 이걸 이제 그리고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부르던 이제 돌림 노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캐논이라고 그러죠. 돌림 노래, 이제 내가 노래를 하고 어떤 멜로디를 부르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부르죠.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갈 때 다시 부를 때 나는 다른 멜로디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멜로디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현상을 낳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대입법적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음악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화성법적으로 쓰여졌냐, 대입법적으로 쓰여졌냐, 이게 어떤 걸로 많이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텍스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의 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이 텍스처인데 바로크 시대, 이 바로크 시대에는 1600년부터 1750년까지의 바로크 시대는 사실 그 바로크 시대 전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였는데 르네상스 시대 주로 이제 카운터 포인트, 대입법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입법 스타일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시대는 화성법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하기도 해서 화성법과 대입법이 50% 쓰이던 시대가 바로크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대, 고전 시대로 오면 이 화성법이라는 거가 80% 쓰이고 이제 대입법이라는 게 20% 정도 쓰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낭만 시대에 오면 화성법이 훨씬 많이 쓰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현대 음악에 오면 또 다시 대입법이 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크 시대는 50%가 쓰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뭐 이 화성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대입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좀 어렵지만 화성법적 스타일과 대입법적 스타일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로 많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텍스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의 설명을 할 때 왜 제가 이 텍스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흐의 음악의 구조가 굉장히 이걸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바흐의 평균 7곡집 24곡의 한 곡 한 곡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프렐루드 앤 푸그예요. 이 두 파트로 나눠져요. 바로크 시대의 많은 곡들이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두 파트, 두 악장으로 나눠지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렐루드 앤 푸그, 판타지 앤 푸그, 토카타 앤 푸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프렐루드 파트. 이제 이 프렐루드 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화성 쪽으로 쓰여집니다. 이제 한 번만 이제 1번의 첫 번째 프렐루드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분산함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르페지오라고 그래요. 이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제 화성적으로 그 멜로디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이제 빅 라인에 아주 큰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들리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으면 빰빰빰빰 하면서 멜로디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따띠따띠따띠따 하면서 이제 이걸 화성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프렐루드 파트는 화성법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고, 이 푸고는 아주 이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그 대위법적 음악이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 포인트 스타일인데 이제 처음에 한 번만 잘 좀 들어볼게요. 처음에 들어보는데 뭘 들어보시냐면 처음에 멜로디가 나오고 이게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로 가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로 나오고 또 다른 파트로 나오고 이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멜로디가 각 파트마다 나오면서 또 이제 그 멜로디가 음악이 이제 겹쳐지기도 하죠. 이런 걸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계속 이제 푸는 진행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멜로디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게 그 멜로디가 계속 막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이제 음악을 진행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흐의 바흐의 평균율 곡집의 각 곡 하나하나는 다 프렐루드 푸고, 프렐루드 화성법적, 대위법적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는 연주자로 이제 두 연주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연주자는 안드라스 쉬프라는 연주자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이제 영국인이고요. 지금 유럽에서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하게 연주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좀 자제하면서 굉장히 이제 박자, 음정, 그 다음에 바로크 스타일적으로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연주입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게 바로크 스타일이구나, 이런 게 고전 클래시컬한 연주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주자랑은 조금 상반되게 존 루이스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존 루이스라는 연주자는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바흐의 평균율 곡집을 이제 재즈로 편곡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을 재즈로 편곡을 할 때 보면 이제 리듬만 조금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 이제 장식음을 좀 많이 붙여서 좀 이제 재즈 스타일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 많은데 이 연주자는 조금 특이해요. 이제 어떤 거냐면 듣다 보면 이게 뭐가 재즈지? 클래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재즈 스타일로 바꿔요. 근데 이제 재즈 스타일로 바꿀 때 그 변화가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되게 재밌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만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랑 이제 뭐 드럼도 들어오고 바이올린도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들 악기를 같이 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위법적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두 악기 가면서 이제 막 멜로디가 겹쳐지는 부분 같은 걸 들으시면 이게 대위법적 스타일이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 음악을 들으실 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거냐면 음악을 들으실 때 건성건성 들으시면 안 된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사실 두 권 해서 24곡, 48곡을 다 들으시려면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는 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들으시고 혹시 차를 타고 가시면 차에서도 한번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이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바흐의 평균율 곡집은 뭐 다른 음악처럼 이렇게 뭐 감동적이다 이러지는 않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흐라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그 바흐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연주자의 음악을 다음 주 한번 계속 좀 들어보시면서 그런 힘을 좀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